예, 반갑습니다. 차명호라고 합니다. 아마 선생님이나 학생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제 앞에서 만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가지고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고요. 태어나기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상담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학력사항까지 얘기한 것은 제가 늘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면 막 어렸을 때 뭐 원대한 꿈이 있고 그 목적을 계속 쭉 나오시는데 저는 사실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을 가질 시간도 없었었고 그냥 학교 공부 따라가는 정도도 진짜 바쁜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 그 슈바이처 박사 전기를 읽고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전 진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은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을 이제 마치고는 내 수업을 들었는데 느낌이 어떤지 말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그때 이제 우리 은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강제적이고 주입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는데 한 학기를 다 듣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된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끝에 발표를 하라고 하시길래 손을 안 들면 그 사람을 지적해서 발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발표 안 하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은사님이 오늘은 거꾸로 손 든 사람한테 한번 발표시켜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차명호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얘기해 보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껏 강제적이고 주입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이번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수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학기 수업을 다 듣고 나니까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요받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연사님이 웃으시면서요. 아이고 그 얘기 들으니 내 얼굴이 벌개지네 그러시면서 자네 혹시 상담 공부해 볼 생각 없는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번 더 권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상담하면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좀 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항상 좋은 데서 못 먹지만 좋은 데서 먹을 수 있고 진짜 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었죠. 누군가 앞에 가서 이제 발표하려고 하면 너무 긴장이 되고 손이 땀이 나고 그래서 막 목소리가 떨리고 남들한테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사실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자가 되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마음가짐으로 세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교육들을 보면 해야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 영어를 배워야 되고 사탐 과탐을 해야 되고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 해야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거의 못하는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 되려면 해야만 하는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균형을 맞추는 일들이 우리는 이제 뭐 입시 경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게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참고 나면 나중에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면 나중에 해야만 하는 일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학교가 되려면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이러면 성적 높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적 순으로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성적 순으로 인생이 성공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보면 학교 열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되기도 하고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공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공부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모든 능력과 시간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공부인 거예요. 성적이 높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된장을 잘 담근다, 요리를 잘한다, 축구공을 잘 만지고 오래 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된장을 잘 담근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된장을 잘 담그되, 예를 들면 염분을 제거해서 짜지 않으면서 진짜 맛있는 된장을 만들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의학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상상력을 가미하기 위해서 소설을 읽고, 그리고 다른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 된장이라는 재료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회를, 원재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리를 배우는 이런 식의 공부가 된다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데 꼭 해야만 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이 학교 현장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경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쟁이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짜 경쟁이 존재한다면 성적이 높은 걸 가지고는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인생은 짧은 게 긴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높이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때 그 시기만 필요하지만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할 때 염기서열 외워서 결혼하는 사람 혹시 못 보셨죠? 그죠? 원자 기호를 다 외운다고 해서 결혼할 때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풀어서 결혼하는 사람들 드물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 이상의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복원력. 지금은 내가 성적이 나쁘고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내 삶이 훨씬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긍정력들. 그 다음에 수학은 내가 못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간에 성공하려면 저는 성적에 투자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성적, 진짜 높은 성적, 그리고 진짜 좋은 공부를 하려면 이런 장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대부분의 질문들이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는데 80만 원에 사야 되느냐, 100만 원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120만 원에 사야 되느냐. 일상적인 대답은 100만 원, 80만 원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면 깎아서 80만 원에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딱 10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 빨리 해주시면 1억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면 빨리 사서 그냥 100만 원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돈이 너무 많으면 한 20만 원 팁을 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적만이 내 길이라고 살다 보면 대신할 수 있는 답, 대답을 요구하는 시점에 가면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부모한테 물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도 물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선생님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누구라도 쉬다가 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 갔으면 좋겠고, 심지어 이제 대학 교수인 저도 사실은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또 공부 시작해야 돼. 애들 가르쳐야 돼. 뭐 과제가 들어오면 또 내 체크해야 돼. 그래서 좀 싫을 때가 많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훨씬 자유롭게 살다가 여기 뭔가 또 규칙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누구라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지금도 사실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분도 인터뷰한다 그러니 그중에 내가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가서 뭔가 부딪히면 또 다른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생각만 있으면 가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힘들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면하고 심리적인 면이 이제 같이 오게 되거든요. 신체적으로 뭐 좀 구토가 난다든지 위가 아프다든지 갑작스럽게 막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고 두통도 물론 동반하게 되고요. 심리적으로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제 저항감, 그리고 학교 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까라고 하는 거부감,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막 보기 싫다라고 하는 심리적 혐오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많이 겪는 건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팔이 탁 부러지면 학교 안 가도 될 텐데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비효과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후군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런 증후군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학기 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도 높여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잘 지내고 그래서 멋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출발점에 있어서 이미 100m를 달린다면 결승점에 도달한 자기 모습만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기가 만나면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면 한 친구하고만 인사해보자. 오늘 학교 가기 싫지만 한 번만 버스를 타고 가보자. 오늘 가서 새로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만 풀어보자. 그리고 나서 한 문제를 풀어봤으면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동하면 이제는 두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조금 끊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일하는 공부는 전부 다 한 학기 전체를 다 걱정을 하고 실제 자기 시간은 끊어서 사용해버리는. 그래서 보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놀아야 되고 기말고사 끝나면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은 통째로 생각하고 노는 건 자르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작은 단위로 내 삶을 일단 계획해 보는 것이 그런 증후군을 줄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친구를 못 사귈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성적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대인관계가 좀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거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 충분히 느끼고 나면 내가 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왜 우리들이 버스 타면은 아무도 사실 나 제대로 안 쳐다보는데 모든 사람이 나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버스도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쳐다보듯이 내가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학교 가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자꾸 자기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겁니다. 내가 이런다는 걸 혹시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내가 얘기 잘못하면 버벅거린다고 놀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그걸 감추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진짜 긴장이 되거든.
진짜 긴장이 되는 이 긴장을 없애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소개해 보라 그러면 그만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새학기 증후군이 많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과 이 선생님의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를 못했었어요. 우리 반 63명 중에 한 62등 할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성적이 대단히 낮았죠. 근데 제가 시험을 치고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하면 아버지가 항상 성적표 내놔봐라 그랬어요. 딱 내놓으면 이제 점수가 이제 국어 18점, 영어 7점, 수학 9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한참 보고 계시다가 딱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어느 과목을 제일 잘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가 국어 점수가 지난 학기보다 올랐구나. 윤리 성적이 최고 좋은 점수를 받았네. 대학 들어갈 때 점수가 동점이면 윤리 성적 높은 아이가 우선권이 있다던데 네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이 없는가를 살펴봐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는가를 자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참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게 얘가 성적 나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럼 늘 다니시면서 여담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연탄으로 이제 이 난방을 할 때였으니까요. 동네 다니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명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요. 그럼 왜요? 그러면 걔가 원래 머리가 좋았었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머리가 좋았었는데 걔가 연탄 가스를 2번이나 마시더니 머리가 나빠졌는지 쭉 하고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그래도 걔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 학교는 열심히 다녀요. 저는 그 말이 진짜 고마웠었어요. 첫째, 제가 그때 구분했던 게 성적과 공부는 다른 거구나.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구나. 성적은 나빠지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주신 거죠. 걔가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그때 농담 삼아 어머니가 지금 제가 좀 살이 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보조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보조개 있는 애는 외국물 먹는다는데 걔가 반드시 유학 가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교환학생 뽑고 외국 갈 기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고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 삶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긍정적 관심과 지지 이것이 전 진짜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아이를 잘 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방면에 진짜 성공할 것 같은지 이 아이는 어떤 면에 자기 빛을 발하려 할 것 같은지를 좀 섬세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사님을 잘 만났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지금 그래도 이런 자리 인터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누구라도 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님 관심과 지지, 선생님들의 제자 발굴의 노력이 진짜 좋은 인성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캐롤 드웩 박사님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학습 동기의 최고 전문가세요. 그분이 이제 지은 책을 제가 번역한 게 있습니다.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공부 원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이 강조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똑똑하게 살아갈 거냐, 배우면서 살아갈 거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알려주세요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간고사 기간인데 내가 한번 성적을 올려볼 거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 오는데 친구를 만난 겁니다. 어제 너 공부 많이 했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진짜 머리 나쁜 사람 증명이 되는 거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했는데 성적 잘 나오면 야, 너 진짜 똑똑한가 봐. 자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똑해야지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고 내가 노력해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돼도 진짜 어렵지만 배울 거 많은데 학점은 안 주는 과목하고 배울 거는 별로 없는데 학점을 잘 주는 과목하고 수강 신청을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학점 잘 주지만 배울 거 없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를 똑똑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 삶이 재미있으려면 똑똑하기를 좀 버리고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똑똑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물어요. 내가 식당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커피 주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요. 같이 누구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 여기 커피 주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다른 테이블 아무도 안 먹는 것 같은데 물어볼까요? 그냥 가서 먹지요, 뭐. 안 물어보고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게는 대부분 1월이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3월이 시작점인 거예요.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공부하고 좀 쉬고 또 3월에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 학기를 공부할 거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1년을 갖다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내가 무엇을 교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단 3월이 되면 일단 지식부터 먼저 가르치고 제가 누가 나보다 공부 더 잘, 성적이 더 높고 낮은가만 관심을 주는 경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성 주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길로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요. 학생들에게는 내가 한 학기 1년을 계획하는 그런 심리적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서 참 좋은 그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간디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 자동차, 큰 집, 명예, 부,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그 간디께서 이런 얘기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을 때 여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다. 그럼 내가 떠나도 여전히 전교 1등이면 그건 내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떠나버리면 나는 이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진짜 뭐만 내 거냐라고 다시 여쭤보니까 내가 남한테 준 거는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나눠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것은 점점 늘어나고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커지는 이런 지혜를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삶에서 좌절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감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자는 참 재밌는 게요. 뒷 베란다에 햇볕도 안 드는 곳에 그리고 물도 없는 곳에 또 놔두어도요. 시기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자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햇볕도 없고 물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속에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마침 물이 있으면 그만큼 더 싹을 틔워요. 햇빛이 오면 또 그만큼 더 그 자기 크기를 굵게 하거나 이 잎사귀를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자는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싹을 피우더라고요. 불평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최선을 다해서 피웠는데 더 이상 없으면 이제 말라서 비틀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싹을 틔우기보다는 불평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내 능력만큼도 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자보다는 더 위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신이 위대함을 믿고 주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 맞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시는 그런 청소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